오스만 궁전 아래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가 숨어 있었다. 반역죄로 철갈고리로 눈을 파내어 영원한 어둠 속을 헤매게 했다. 평등을 꿈꾼 셰이크 베드레띠는 공개 참수당했다. 하지만 최악은 말뚝형.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뚝이 몸을 관통하며 며칠간 고통받게 했다. 말뚝이 반대편으로 나올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오스만 제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짝이는 궁전과 분주한 시장, 아라비아의 모래 사막에서 비엔나의 관문까지 뻗어 있는 도시들로 구성된 거대한 왕국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에게 그것은 부와 아름다움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빛의 반짝이는 금색 카펫이 있었습니다. 공기를 채우는 멋진 향기를 가진 향신료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소리가 아련한 노래처럼 울려 퍼지는 웅장한 모스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아름다움 아래에는 훨씬 더 가혹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은 완전한 통제 아래에서 두려움으로 지배받고 있었습니다. 오스만의 정의는 폐쇄된 문 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시물처럼 계획되고 공개적으로 행해져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처벌할 때마다 그것은 다른 수천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군중은 주요 광장에 모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처벌받는 사람은 그곳에 서 있었고 군인들과 판사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처벌 중 하나는 눈을 도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형벌은 반역, 제국 배신 또는 국가에 대해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내려졌습니다. 엘리아 잘렙이라는 유명한 오스만 여행자는 이러한 끔찍한 장면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정죄된 사람이 꽉 묶여있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형 집행자들이 가까이 오는 동안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기다리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형 집행자들은 쇠갈고리, 곡선의 칼날 또는 날카로운 금속 집게를 들고 있었습니다. 빠른 자비는 없었습니다. 그 행위는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것은 보는 군중이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게끔 만들어진 공연과 같았습니다. 이 처벌의 의미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꾸란을 읽고 땅을 갈거나 단순히 세상에서 돌아다니기 위해 시력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을 빼앗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신의 말씀과의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맹인이 된 희생자는 남은 평생 어둠 속에서 헤매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비어 있는 눈구멍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처벌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술탄의 정의가 당신의 삶을 끝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보는 빛마저 지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육체에 새긴 것이었습니다. 초승달 아래에서 제국의 권력은 어디에나 미쳤습니다. 넘기 힘든 높은 벽은 없었습니다. 너무 잘 숨겨져 있는 범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벌에서 면제될 만큼 중요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은 단순히 술탄의 왕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눈을 도려내는 것이 당신을 영원히 어둠 속에서 헤매게 한다면 처형은 당신의 존재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연이었습니다. 술탄에 저항하는 사람은 자비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공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전 과정은 쇼처럼 정교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군중이 중앙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정의의 전파자가 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죄된 사람은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종종 그들은 묶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때 그들의 높은 지위를 나타내던 옷을 입고 있기도 했습니다. 공기는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퍼졌습니다. 각 이야기의 버전은 이전 것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희생자 중 하나는 셰이크 베드레딘이었습니다. 그는 학자이자 신비가, 그리고 전 판사로서 그의 제국에 대한 아이디어는 법원의 질서를 위협했습니다. 1420년에 베드레딘은 부가 평등하게 나누어지는 사회를 상상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신앙이 사람들을 나누지 않는 곳을 꿈꿨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과 같은 목소리를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말은 농민, 군인, 그리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 사이에 산불처럼 번졌습니다. 그러나 술탄에게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반란이었습니다. 그의 봉기가 진압되었을 때 베드레딘은 붙잡혀 세레즈라는 마을로 끌려갔습니다. 비밀 처형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와서 구경하도록 불려줬습니다. 그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처형자의 칼날과 마주했습니다. 완벽하게 벼려진 무기였습니다. 처형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습 삼아 한 번 휘둘렀습니다. 검은 한 번의 치기로 그의 머리를 몸에서 분리했습니다. 군중 속에 놀라운 숨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처형자는 머리를 높이 들어 올려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으므로 금세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참수는 위대한 반역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오스만 군대는 승리한 후 적의 지도자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들은 이 머리를 긴 기둥에 꽂거나 승리의 증거로 수도로 보냈습니다. 이는 군사적 선언이자 적의 정신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반역을 감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정신을 짓누르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교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술탄의 의지는 최종적이었습니다. 한 번의 검의 타격은 생명, 원인, 이름을 역사에서 지울 수 있었습니다. 초승달의 제국에서 충성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난 자를 위해 칼날은 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오스만의 처벌은 죽이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신을 부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렬한 고통을 주어 그 기억이 평생의 감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처벌 중 하나는 악명 높은 팔라카였습니다. 이것은 군인, 노예, 심지어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매질의 방법이었습니다. 외부인에게는 간단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발바닥을 막대나 막대로 치는 것뿐이었습니다. 피도 없고 절단된 팔다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겪어본 사람들은 진정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국이 남길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흉터도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 중 하나였습니다. 의식은 누군가를 묶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죄된 사람은 땅이나 벤치에 눕혀졌습니다. 그들의 발목은 나무 판자에 굳게 매여 있었습니다. 형 집행자는 희생자를 발가락이 노출되어 넓게 펼쳐지도록 위치시켰습니다. 군중이 모였습니다. 종종 그것은 작고 친밀한 상태였습니다. 기다림의 침묵이 두꺼웠습니다. 그때 첫 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막대가 발바닥의 부드러운 부분을 세게 쳤습니다. 아픔의 충격파가 다리를 타고 솟구쳤습니다. 처음에는 희생자가 이를 악물고 강해지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격이 계속되면서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온몸이 떨리고 비틀거리게 만드는 태우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근육이 제어할 수 없이 긴장되었습니다. 손은 땅을 유린했습니다. 비명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형 집행자는 신중한 정밀함으로 작업했습니다. 각 타격은 일정한 리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속도가 아닌 고통이 처벌을 통제했습니다. 군인들에게 팔락하는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술탄의 군대가 어떤 불복종도 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일깨웠습니다. 노예와 하인에게는 통제의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회에서의 위치를 상기시켰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경고였습니다. 똑똑하다고 불손한 것을 면제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처벌이 끝나면 희생자는 종종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발바닥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모든 걸음은 그들의 몸에 새로운 고통의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아픔 없이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종이 사라지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흉터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팔라카의 기지와 잔혹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몸을 표시 없이 남겼지만 마음은 영원히 브랜드가 찍힌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인 전시가 없었고 신체의 일부를 자르는 것도 없으며 눈에 보이는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는 그 기억을 유령처럼 데리고 다녔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때때로 유령은 죽은 시체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고통 이상의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에 대해 오스만 제국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그들의 판결을 육체에 새기는 처벌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 일부는 정죄된 사람이 공중에 매달리게 했고, 다른 것들은 그들을 평생 부상으로 남겼으며 일부는 그들의 본질을 뺏었습니다. 교수형은 가장 흔한 처형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정죄된 사람은 붐비는 거리에서 교수대까지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종종 공공광장이나 도시의 관문에 배치되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프는 바람에 흔들리며 법을 어길 수 있는 다음 사람을 위한 침묵의 초대와 같았습니다. 때때로 낙하가 빠르며 즉시 목이 부러졌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희생자가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숨이 나오기 전까지 질식하고 비틀거리게 남겨졌습니다. 경우에 따라 시신은 며칠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법이 술탄의 의지만큼 변하지 않는다는 끔찍한 상기시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절단, 가장 흔히 손이나 발의 제거였습니다. 도둑들에게 오른손을 잘라내는 것은 처벌과 예방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시는 도둑질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인들과 쇼핑객들이 있는 시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죄된 사람의 비명이 사람들의 매매소리 위로 메아리쳤습니다. 붕대가 감긴 판자는 영구적인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평생 지고 다닐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절단 중 하나는 거세였습니다. 이것은 작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복수, 성폭력 행위 또는 특정 왕실 신뢰를 배신한 것에 대한 처벌로 아껴졌습니다. 남성들이 권력을 가진 이 제국에서 남성성은 힘, 가정의 유산, 사회적 지위와 연결되었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은 남성을 남자들의 세계에서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내시들은 궁중에서 직위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따로 떨어진 존재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술탄은 그들을 신뢰했지만 그들은 영원히 불완전한 존재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 처벌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존심, 명예, 그리고 사회에서의 위치까지 스트립해버렸습니다. 각각의 이러한 처벌은 공개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몸은 제국의 캔버스였습니다. 술탄은 밧줄, 강철, 그리고 피를 사용하여 자신의 법을 그 위에 썼습니다. 여기서 정의는 법정에서 낮게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외쳐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모든 처벌 중에서 임파레이트만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빨리 거쳐소와 빨리 이루어지지도 자비롭지도 결코 비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표현으로 그것을 목격한 모든 이의 마음에 남아있기를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정죄된 사람은 벌거벗겨주고 묶였습니다. 그들의 손은 등 뒤로 묶였습니다. 그들의 다리는 싸매어져서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예리하게 다듬어진 나무 기둥이 준비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두텁지만 즉사하지 않고 살을 들어갈 수 있도록 뾰족했습니다. 때때로 그 끝은 기름칠이 되었습니다. 이는 친절의 행위가 아니라 고통을 더 오래 지속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기둥은 희생자의 몸 아래에 배치되었습니다. 끝이 그들의 몸 가장 자주 아래쪽에 맞춰졌습니다. 여러 남자의 합동의 힘으로 그것이 위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신체의 무게가 나머지를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기둥이 장기와 갈비뼈, 폐를 관통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때때로 가슴을 통해 나오거나 어깨 또는 심지어 입을 통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죽음은 빠르게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마침내 조용해지기까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드물게는 희생자가 하루 이상 고통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헐떡거리는 소리로만 남았고 그들의 눈은 끝없는 고통으로 광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사람들은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고통이 간섭 없이 계속되도록 경비를 섰습니다. 군중은 경악하면서도 매료되어 그 광경을 기억 속에 담고 돌아갔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끔찍한 범죄를 위해 아껴졌습니다. 잔인한 살인, 반역, 반란. 그것은 단지 죽이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정죄된 사람의 발자취를 따르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핏빛 승리 이후의 전쟁터에서 임파레이트 기둥은 죽음의 숲처럼 열을 이루어 솟아올랐습니다. 각각은 한 적에 부서진 몸을 고정했습니다. 그들은 태양, 까마귀, 그리고 바람을 위해 남겨졌습니다. 벨라지아의 악명 높은 왕자 블라드도 이 끔찍한 예술을 오스만의 처형을 보며 배우고 완벽하게 다듬어 갔습니다. 그러나 제국 내에서는 그 메시지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역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오스만의 처벌은 죽은 자만큼이나 살아있는 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밧줄, 모든 검, 모든 상처, 모든 기둥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정의의 행위가 아니라 제국의 질서에 엮인 두려움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초승달 아래에서 자비는 드물었고 정의는 피로 쓰여졌습니다.